사람의 눈은 얼마나 작은 세상까지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시력이라도 생물의 피부나 표면을 볼 수 있을 뿐 내부 구조나 세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은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를 열어주었다. 생명체 속의 작은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없었던 작은 세계를 연구하게 되고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한 생체 영상 기술. 그 놀라운 세계를 알아본다. 현미경은 작은 세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포와 미생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체과학 분야의 발전을 앞당긴 최초의 광학 현미경은 1596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 자카리아스 얀센과 그의 아버지가 만든 광학 현미경은 빛의 굴절을 이용해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조합시킨 원시적인 형태였다. 이후 고배율 현미경을 만든 레벤후크는 세균과 원생동물의 존재를, 로버트 후크는 세포를 발견했다. 고배율 현미경이 가능했던 것은 초점거리의 원리를 알아냈기 때문이었다. 렌즈의 중심축과 초점이 맺히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칼 자이스가 렌즈 가공 기술을 개발하면서 우수한 현미경 렌즈를 만들어냈고 성능은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 또 다른 형태의 현미경이 등장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현미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광학 현미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빛을 사용을 해서 이 빛을 모아주고 펴주고 모아주고 펴주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이제 큰 영상을 얻게 만드는 게 이제 현미경이고요.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의 굴절이 아니라 원자 자체의 굴절을 사용을 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목표물에 빛을 비추어 그것을 통과한 빛이 대물 렌즈에 의해 확대된 실상을 맺고 투사 렌즈를 통해 다시 확대되는데 이를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원리다.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과 같은 구조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치다. 광학 현미경과 다른 점은 빛이 아닌 파장이 짧은 전자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에서 불가능한 고배율, 고분해능의 상이 얻어진다. 빛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파장을 지니고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 파장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빛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이 되게 넓어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나노미터 수준이고요. 나노미터면은 이제 미터에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거의 원자 스케일이죠. 그 정도로 이제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광원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미세한 작은 구조들도 저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면 0.1 마이크로미터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크기를 관찰하기는 힘들다. 광학 현미경에서 이용하는 빛은 방해물을 만나면 주변으로 흩어져 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는 빛보다 훨씬 짧은 틈을 통과할 수 있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 물체를 100만 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세포나 미생물의 생김새는 물론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세포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의 구조들,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제 그 저희 교과서에 나온 그림들이 이제 전자현미경 관찰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바이러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했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생겼다, 혹은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서 몇 시간 후에는 바이러스들이 여기 뭉쳐 있더라, 혹은 또 몇 시간 후에는 이렇게 나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별로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미경의 발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해냈고 생명과학 분야가 발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적인 첨단 연구 장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환경소재분석연구팀은 소재의 미세 구조를 알아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성과 중 하나는 알루미늄 결정 속 미세 구조를 알아낸 것이다. 연구팀은 두께 500나노미터인 알루미늄 결정의 내부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특별한 현미경에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최첨단 전자현미경. 초고전압2가 전자현미경이라 불리는 기기로 생체 시료의 3차원 구조를 관찰할 수 있고 원자 배열 구조를 관찰하는 데 활용된다. 초고전압2가 전자현미경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높이가 무려 9.2m이고 무게는 40톤에 달한다. 이 거대한 현미경은 일반 전자현미경보다 훨씬 강한 전자빔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즉 해상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자현미경과 작동 원리는 비슷하지만 거대한 덩치만큼 강력한 전자빔을 방출한다. 이는 훨씬 선명한 해상도를 제공하며 정확한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초고전압 투가 전자현미경은 이름이 조금 특수해서 그런데 일반 전자현미경하고 거의 틀릴 것이 없습니다. 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압이 필요한데요. 일반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 100kV에서부터 300kV 내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초고전압 투가 전자현미경은 그보다 훨씬 높은 1000kV에서 3000kV까지의 전압을 사용하게 되죠. 이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전자의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전자의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전자현미경의 해상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현미경은 일반 전자현미경과 달리 높은 전자를 이용한다. 가속장치와 고압 발생 장치 등을 설계한 탓에 규모가 우주 망원경만큼이나 크다. 또 전자빔의 에너지가 높은 덕분에 파장이 짧아져서 원자 사이의 간격인 0.12나노미터 크기도 구별할 수 있다. 이는 지구에서 달 표면의 모래알을 사각 크기 정도로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다. 또 초고전압2가 전자현미경은 강력한 전자빔을 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보다 투과력이 훨씬 뛰어나다. 때문에 1000나노미터 크기의 시료도 겉들이 투과해서 전체 구조를 살필 수가 있다. 즉, 세포 조직 전체를 보면서도 아주 미세한 부분, 원자의 구조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원에서는 약물 전달 기술이나 암 초기 진단 기술 등 나노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최신 분석법 개발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질병에 효과적인 물질을 발견을 해낼 때 우리 인체 또는 세포에서 어떤 부분에서 작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전자현미경이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고요. 어떤 병원균에 감염이 됐을 때 세포 또는 조직에서 어떤 부분에 이러한 질환 원인균들이 가서 작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가장 기초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초고전압2가 전자현미경은 일반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없던 아주 미세한 세상을 관찰할 수 있게 했다. 3차원 구조의 원자를 알아내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분야의 핵심 연구를 돕게 될 것이다. 인간의 눈을 대신한 현미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준 것이다. 전자현미경이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활약하는 동안 광학현미경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형광 단백질과 바늘구멍을 이용한 공초점 현광현미경이다. 생물 시료의 경우에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의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찰하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수만 종이 있고 변이를 고려했을 때는 수백만 종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시료의 복잡성은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을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 단백질만 형광 표지를 해서 해당 단백질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신체 내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하다.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모습이나 특성이 각각 다르다. 특정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갖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백질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시모무라 오사무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단백질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해파리가 움직일 때 녹색빛을 내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19년 동안 연구한 결과 자외선을 비추면 빛을 흡수해 녹색으로 빛을 내는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견해낸 것이다. 녹색 형광 단백질은 스스로 단백질을 생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독성이 없다. 따라서 이전의 염색 방법과는 다르게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이 있다. 녹색 형광 단백질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먼저 표시한 단백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이동하는 모습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했다.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다 보니 빛에 의한 퍼짐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공초점 현미경이다. 시료로부터 대물 렌즈를 거쳐 검출기에 이르는 빛의 경로에 바늘구멍을 설치해 빛의 퍼짐 현상을 최소화한 것이다. 주로 생물학적 연구를 위한 조직이나 세포 연구에 집중되고 형광물질을 이용한 현미경 영상 기법에 적용되고 있다. 공초점 현미경은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해서 형광의 퍼짐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피노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세포를 고해상도로 이미징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내에 미러를 이용해서 스캔 속도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실시간 라이브 세포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공초점이란 광원에서 시료의 초점과 맞지 않는 빛은 제거하고 초점과 일치하는 빛만 쓴다는 뜻이다. 바늘구멍을 이용한 공초점 현미경은 시료에 쏜 빛이 대물 렌즈를 지나도록 한 다음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빛만 검출기로 받아 관찰한다. 독성이 없는 형광 단백질을 이용해 살아있는 상태의 시료를 관찰하기도 하고 신장 조직이나 신경 조직, 망막 조직 등을 영상화할 때도 사용된다. 퍼짐 현상이 있던 현광 단백질을 현미경의 바늘구멍을 이용해 보다 선명하게 생체 움직임과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초점 현미경의 가장 큰 활약은 사실은 시료의 단면 영상으로부터 3차원 이상의 영상을 얻음으로써 생명 현상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포 연구에 가장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약물 표적 및 신약 발굴에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하면 단백질이 결합하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 연구자들은 방대한 양의 생물학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미경으로부터 시작된 기술은 인체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 활동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흔히 MRI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병원에서 질병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활동을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체 내부의 브레인, 모든 신체 영역이 다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브레인의 각 영역들을 영상화하고 그다음에 복부, 간이라든지 리버, 그다음에 심장 같은, 그다음에 척추까지 포함해서 그런 다양한 분야까지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전리 방사선으로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RI는 비전리 방사선,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단지 물 분자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저희가 촬영하고 MRI를 나오면 원상태로 복귀하는, 그래서 인체 내 무해한 그런 영상 촬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MRI는 초전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특정한 분자가 가진 자기적 성질을 측정한다. 이 정보를 영상으로 바꾸면 인체 내부를 볼 수 있다. MRI는 인체의 물 분자 내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의 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한다. 입자가 외부의 전자기장에 반응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발산하는 스펙트럼을 자기 공명 현상이라 한다. 수소 원자핵은 평상시에 약한 자성을 띠고 있다가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는데, 공명 주파수를 걸었다가 끊는 것을 반복할 때 수소 원자핵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해서 영상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신체 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 의료진은 다수의 관찰을 통해 정상적인 생체 활동의 패턴을 알아냈고, 이와 다른 활동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관찰되어 질병의 유무를 유추할 수 있다. MRI는 주로 암이나 뇌질환, 골다공증 등 증상을 알아보기 힘든 병을 조기 진단해 치료할 수 있게 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MRI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7테슬라 MRI다. 미국 전기공학자의 이름을 딴 테슬라는 자기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지구 자기장의 2만 배나 되는 크기를 1테슬라라고 부른다. 기존 MRI는 지구 자기장의 6만 배나 되는 3테슬라의 자기장을 이용했다. 이번에는 7테슬라의 자기장을 이용해 해상도를 2배 이상 높였다고 한다. 자기장의 세기가 보다 선명한 영상을 출력하는 것이다. 3테슬라 MRI로 촬영한 영상과 달리 7테슬라 MRI에서는 보다 미세한 부분까지 촬영되었고 전에 발견하지 못한 변화까지 관찰됐다. 또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복잡한 구조까지 발견돼 보다 정확한 자료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7T MRI는 기존 3T MRI에 비해서 신호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초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3테슬라 MRI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MRI의 가장 큰 장점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부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병을 진단하는 것 외에도 MRI를 통해 신약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낼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MRI. 그 기능은 과학자들에 의해 점차 진화하고 있다. 현미경의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게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뇌과학 분야와 퇴행성 뇌질환 등 연구해야 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생명과학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보다 진화시킨 생체 영상 기술. 과학자의 또 다른 눈이라고 할 수 있다.